단계에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되죠? 보통 거의 제로 금리에 돼 있죠. 그렇지만 이제 0.25, 0.5 올리더라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은행 금리 지금 1%대 내외 정도로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올리든다고 하더라도 뭐 국내 금리 정도까지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미국만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현재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돈을 맡기면 오히려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는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로 금리지만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이제 더 내릴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내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으로 돈을 풀면서 실질 돈의 가치를 더 낮추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유럽 중앙은행 드라기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한 일본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뭐 1화번에 10년, 지금 뭐 20년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성장인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그러면 금리가 높은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죠? 첫 번째는 뭐 중국을 예를 들 수가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대 내외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금리를 작년도 같은 경우도 계속 내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경기 침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 세계의 증시를 지금 하향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경기 침체가 됐었을 때는 전 세계가 침체 국면을 빠져들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중국인들 돼지고기에다가 소고기 먹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축산 쪽이 상당히 붐이 없었고요. 중국인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거기에 따라서 여태까지 재미를 많이 봤었지만 지금 같았을 때는 오히려 중국의 저성장 국면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금리 기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 전략인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뭐 응답하라 1988 같은 경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여기서 보면 88년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굉장히 다릅니다. 뭐 88년도 그 이제 쌍문동인가요? 그쪽 이제 강북구 쪽 어디 골목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보면 하루가 다르게 바뀌죠.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박을 나는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기회의 폭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다 보면 굉장히 많이 벌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 빚을 지기도 하죠. 88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대부분 자영업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잘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같았을 때는 자영업 조금만 잘못하다가는 주위에서 그러신 분들 있죠. 대기업 잘 다니다가 이제 50대 후반 때 이제 몇 억 모은 걸로 뭐 파리바게트나 이제 커피숍 하나 차리죠. 그러다가 그것이 뭐 이제 잘 되면 모르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는 이 모았던 돈, 그동안 평생 모았던 돈을 한순간 날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8년도에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금리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금리 때가 10% 이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뭐 20, 30대면 부모님 세대죠. 부모님 세대 때는 은행에만 넣어라 라고 했었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은행만 넣었을 때는 물가 상승률보다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산이 증식하기는커녕 또한 내 노후까지 20, 30년 동안 짧으면 10년, 길게는 3, 40년까지 남은 그런 직장인들 같은 경우 오히려 은퇴 때까지 돈을 모으기보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돈이 또 증식되는 속도보다 돈의 가치가 더 빠르게 하락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맞게끔 돈을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형에서 투자형으로 한마디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전에는 예금 위주의 그런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같았을 때는 이제 주식 쪽에 투자 부분이 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선은 국내의 어떤 변화를 예측을 하려면 예측이라는 건 항상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측을 잘 맞게끔 보완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진국의 사례를 보는 것이죠. 국내 같은 경우 지금도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 색안경 끼는 그런 부분이 많죠. 예전 같았을 때 어떻습니까? 깡통계좌. 주식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죠? 깡통계좌. 뭐 상한가 따라잡기, 하한가 따라잡기. 그러면서 쫄딱 망하고요. 예전에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지금까지 돈 버신 분들 주위에서 있었는지, 물론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지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도 처음에는 좋다 하지만 나중에는 뭐 리먼 사태 때 대부분 한번 다 죽죠. 최근 들어서는 뭐 중국발 사태로 인해서 뭐 코스피 지수 1800대까지 떨어지고 이러면서 상당히 주식으로 손실 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들게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학 자금조차도 주식에 투자하고요. 국민들의 연금 자체를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현재 뭐 큰 예금 중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큰 손 중에 하나가 예일대 자금이 있죠. 대학 자금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규모가 큰데, 이 부분이 예전 같았을 때 대학 자금이라고 하면 이 운용의 성격 같은 경우는 제일 보수적인 부분의 성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채권, 국채 아니면 예금 위주로 넣었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주식 투자에 많이 돼 있죠. 하지만 국내의 주식 투자와는 좀 궤가 다릅니다. 주로는 장기 투자고요. 두 번째로서는 코스닥, 그런 중소형주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100억대 내외에서 뭐 1000억대 미만, 주로 그런 종류의 주식들만 하게끔 돼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런 대형 자금들 같은 경우 보면 초대형 우량지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요. 이 부분을 뭐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도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식 투자라는 부분이 어떻게 봤었을 때 내 자산 관리에서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축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국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냥 뭐 거의 주식 페인처럼 뭐 오늘 샀다 뭐 오늘 다시 파는 그런 단기 투자자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빠르게 이 부분이 변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서는 대형 자금들 같은 경우도 주식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죠. 첫 번째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 지금 뭐 2040년 이후에는 거의 고가격이 된다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타개하려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최대의 주식 시장에서의 최대 큰 손이 됐죠. 지금 웬만한 대형주들의 그런 대주주들을 보면 대부분이 국민연금이나 어떤 공단의 자금, 이런 성격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대형 자금들 같은 게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중소형 자금들도 들어갈 거고요. 뭐 학교 자금이나 아니면 어떤 공적 자금, 또한 뭐 그런 쪽의 성격, 장학재단의 자금, 이런 것도 상당히 예전 같았을 때는 보수적으로 운영했지만 점차적으로 주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중소형 법인 자금에서 이제는 개인들 단으로 넘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존의 개인들의 투자 형태가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하나의 축, 또한 한문산음에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장기 투자에 대한 투자 기법, 이런 부분으로 빠르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저금리 기조에서는 주식 투자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죠. 주식 투자 대부분 이제 우리 강의의 주제가 월급쟁이 10억 모으기인데, 월급 벌기도 힘든데 그리고 뭐 잠자고 쉬기도 바쁜데 언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접 투자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간접 투자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펀드 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랩 어카운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 쪽에 대한 간접 투자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해보면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DNA를 가졌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DNA.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성향이 갈립니다. 어렸을 때도 애들 보면 도박 좋아하는 애도 있죠. 뭐 학교 다닐 때 뭐 판치기라고 하고 뭐 구슬 따먹기도 하고 딱지치기, 그런 것도 좋아하고, 또 커지면서
투자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직접 해야 됩니다. 남들 간접 투자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요.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하는 방향. 어떻게 봤었을 때는 조금 리스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가 있겠죠. 저희들 3, 3, 5 특히나 3, 40대 남자들 모여서 하는 얘기 중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DNA, 그런 투자에 대한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한 70% 이하는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인 성향이죠. 대부분 이런 쪽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간접 투자에 대한 부분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펀드를 어디서 잘 운용을 하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문형 랩을 어디서 잘 운용을 하냐인데 첫 번째 펀드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물론 있긴 하지만 차이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펀드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산 운용 법에 의거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종목수가 너무 많아요. 대형주 펀드 같은 경우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 사놓고 거기서 비중을 좀 조절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코스피 지수 따라갑니다.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잘하는 펀드는 조금 더 몇 프로 더 먹고 못하는 펀드는 몇 프로 좀 덜 먹는 거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운용의 미가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문형 랩 같은 경우는 펀드처럼 종목수에 대해서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원하면요. 자문형 랩을 운영하는 매니저가 원하면 종목을 한 종목도 안 실을 수가 있어요. 전부 다 현금화를 시킬 수도 있고 정말로 좋은 종목이다 싶으면 한 종목만 살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의 실력 차에 따라서 수익률은 정말로 천차만별이다. 증시가 폭락하는 장에서도 수익 내는 데도 있고요. 증시가 대세 상승하는 장에서도 손실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자문형 랩에서는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부분도 저금리 기조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험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 제가 보험이 두 가지 축이 있다라고 했죠. 자, 복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서는 보장성 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어떤 것이죠? 한마디로 인보험입니다. 사람 인자 써서 내가 아팠을 때 돈이 나오거나 내가 죽었을 때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보장성 보험은 제하고요. 오늘은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만 예를 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 탭에서 보시다시피 저축보험에서 빠르게 변행 유니버셜 보험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축보험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현재 공시금리에 따라서 이자가 붙는 것이고요. 공시금리는 매달 바뀝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룰이 있습니다. 저축보험을 나중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10년 동안 최저 보증 이율 또한 10년 이후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그런 최저 보증 이율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높은 그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를 보면 각 저축보험마다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익률 부분이 미미하죠. 대부분이 10년 이내는 1.5%, 10년 이후에는 1% 보장입니다. 그거 갖고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죠? 뭐 낮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 택시비, 버스비 올라가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니죠. 지금 현재 뭐 라면값 최근 들어서 뭐 진짬뽕, 뭐 짜왕 이런 것도 나오면서 라면값이 뭐 1,000원대 중반에서 많은 거는 2,0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죠. 전혀 뭐 현재 공시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은 전혀 맞지가 않죠.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축보험 같이 현재 공시금리 뭐 2%대에서 거의 1%대까지 이런 저축보험에서 빠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변행 유니버셜 보험은 넘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예전 얘기죠. 변행 유니버셜 같은 경우도 10년 벗는데도 여전히 마이너스인 보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펀드를 어떤 것들을 들어가느냐. 두 번째는 내가 변행 유니버셜 중에서도 잘못되어 있는 가입사가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는 내가 어떤 펀드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겁니다. 10명 만나면 거의 9.5명이 몰라요. 내가 어디 펀드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펀드를 경제 상황에 맞게끔 가끔은
변경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들을 안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추가 납입 기능을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형 유니버셜은 수수료가 매우 비쌉니다. 15%를 보통 떼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치 펀드를 사면 증권사 통해 가서 가면 100만 원이 펀드에 들어가죠. 하지만 보험사는 뭐 일부 보험 쪽에 대한 요금 부분 빼고요. 100만 원 투입을 하면 85만 원만 펀드에 들어가고 15%는 수수료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5%가 뜨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납입. 내가 한 달에 30만 원씩 넣는다라고 하면 60만 원을 추가로 넣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졌을 때는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용의 묘가 있는데 이런 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설계사들도 거의 없고요. 팔고 나서는 대부분 연락이 두절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변형 유니버셜이 욕을 먹는 건데 사실상 선진국들의 예를 들면 이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특히 연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그런 쪽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뭐 ISA 계좌라든지 여러 가지 계좌가 생기고 있죠. 이것들을 봤었을 때는 앞으로 변형 유니버셜 자체의 상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루는 부분이 아직 선진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가 집안의 장롱 속에 있는 변형 유니버셜 증권을 잘 보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이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펀드를 어떤 경제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변화를 한다라는 그런 강의를 제가 했었죠. 변형 유니버셜은 보험이지만 사실 안에는 펀드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펀드 변경을 뭐 경기 침체기, 쇠퇴기, 또한 경기 호황기, 또한 경기를 바닥치고 올라갔었을 때 그때마다 펀드 변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펀드들이 전부 변형 유니버셜 안에 있습니다. 특히나 증권사에서 펀드 변경할 때는 해지 수수료도 있고요. 또 새로 가입할 때는 선취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변형 유니버셜 안에서 운용을 하면 여기 펀드를 변경한 데에서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세 번째를 보면 금리형 채권에서 BW12, EB 등의 하이브리드 채권이 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리형 채권 이것도 다 예전에 다 말씀드린 거죠. 뭐 LS 네트워크를 예를 들었었는데요. 프로스펙스 그쪽 회사죠. A등급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만기가 3년에 금리는 3.5%다. 3.5% 자체는 예금보다 높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에서 예금보다 채권이 물론 리스크는 방어를 해야겠지만 더 좋을 수가 있겠고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희 다들 10억 월급으로 10억 모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수익률을 갖고도 안 되겠죠. 그 일반 채권은 포트폴리오에서 일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BW나 CB, EB 쪽을 상당히 잘 파야 됩니다. 무엇이냐? LS 네트워크스 채권을 주되 거기에 덧붙여서 주식으로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어진 그 채권이 바로 BW고요. CB 같은 경우는 그 채권 자체를 주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게 CB고요. LS 네트워크스의 채권인데 LS 산전,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바꿀 수 있는 게 EB입니다. 어쨌든 간에 종류는 다 다르고 현재 이해는 하지 못하셔도 되겠지만 빠르게 단순하게 R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뭐 증권사에서 어떤 속칭으로는 R채권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이자만 주는 채권인데 이것이 아니라 지금 R채권 플러스 워런트가 들어있는 이런 하이브리드형 그런 채권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앞으로 저금리 시대 때는 유망한 투자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금리 수익 플러스 비과세. 그러니까 금리로 수익을 어느 정도는 올리기 힘들죠. 한계가 있죠. 그리고 주식으로만 가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손실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을 좀 메꿔야 될 수 있는 중간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예전에 얘기했던 중위험 중수익의 투자군. 그러니까 I 낮은 거는 금리형, I 높은 거는 주식형인데 사실은 이렇게 투자하면 제가 얘기했죠. 극단적인 투자라고. 중간에 있는 중위험 중수익. 아까도 여기서 나왔던 BWCB, EB 같은
종목들이나 아니면 ELS, DLS 또 뭐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같은 경우 상당히 앞으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거기다 더 덧붙여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금리, 특히나 저금리 기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서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식이란 것, 특히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시장 내에서 있는 종목들 수천 가지가 되죠. 그 중에서 내가 뭘 투자해야 되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내가 과연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서 섹터를 올해 2016년도 들었으니까 섹터에 대해서, 섹터라고 하면 어떤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서는 미용 성형 쪽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죠. 첫 번째로는 성형외과. 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성형 수술한 여자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있었죠. 첫 번째 응답하라 1988 보면 성형, 그때는 사실은 성형이 아니라 화장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이었죠. 그러다가 성형 10년 전만 해도 상당히 뭐 연예인급이나 아니면 또 성형에 대한 부정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한 명에 따라오면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봤을 정도인데 지금은 가족 중에서 한 명 정도 아니면 친척 중에서 한두 명 정도 당연히 있죠. 그만큼 성장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쪽을 보면 안면 성형용 필러 산업 같은 경우 성형이라고 하면 조금 멀리 느껴질 수 있지만 필러라고 하면 이제는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피부 자체를 볼륨 업을 시켜주면서 상당히 어려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또한 미백이라든지 아니면 주름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치를 보면 2011년도에 생산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입은 줄고 있어요. 근데 수출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수출을 하고 있을까요? 어디다가? 국내에서 어디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성형, 수술, 시술. 그러니까 뭐냐? 수술과 시술 두 개가 있죠. 수술 같은 경우 어떻게? 조금 대형 공사가 들어가죠. 칼로 째고 꼬매고 하는 건데 시술 같은 경우는 거의 주사로, 레이저로 하는 것들인데 시술 부분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중국이. 그러면 중국에서 국내 필러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이 속도는 앞으로 ING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다가 수출, 뭐 지금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국내도 경기 침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생활할 때 경기 침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뭐 안 할 거 못 하십니까? 다 하긴 하죠. 근데 경기 침체라는 건 어디서 나오죠? 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경제 수치가 안 좋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 합니다. 여러분들 뭐 영화 보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 보십니까? 전혀 안 그렇죠. 뭐 먹고 싶은 거 못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것은 큰 흐름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섹터는 여전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가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이렇게 수치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기 침체는 하향 곡선을 하고 있지만 천천히 7%에서 6.8, 6.7, 0.1%씩 내려가고 있지만 성형시술 부분은 20, 30%씩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제가 어떤 번 예를 들었는데 이걸 투자하자는 게 아니고 이건 예시일 뿐이고요. 성장성이 가장 높아지는 데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낮은 쪽에다 주식 투자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높은 데서 가장 좋은 종목 찾으면 그것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영역별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뭐 의료기기나 미용 성형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드름 치료제 가장 크게 되고 있고 필러 톡신 다 이런 쪽 피부 재생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에 대한 것들이고 피부염, 가슴 성형, 탈모, 색소침 전부 뭐 피부를 좋아지게끔 하는 것들이죠.
미용 성형 분야의 성장성을 한번 봐보면요. 한국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중국인들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 국내에서 어떤 종목들이 좋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이 좀 풍부해야 됩니다. 중국인들 물어봤더니 성형이라고 합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래서 중국에서 국내로 성형 시술을 하러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저도 예전에 명동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명동 가면 뭐가 있죠? 롯데백화점이 있죠. 롯데백화점에 지금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가는 층, 10층인 면세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한국인도 오면 지금 그렇게 큰 대접 받기 힘들고요. 중국인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롯데 호텔에서 롯데백화점도 거기 가보면 여기 전부 수술한 중국 여성들이 폭풍 쇼핑을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형하러 온 사람도 많고 근데 비행기 값 들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성형 수술을 하는 한국 성형외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성형 쪽 한국 성형 관련된 업체들 좋겠구나라는 것을 대략 눈진작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V 드라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런닝맨 같은 경우 지금 뭐 이광수나 추자연 최근에는 치즈 인더 트럭의 박희진인가요? 회당 출연료 자체가 억대로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주식 종목들 중에서도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빅뱅 같은 경우 한 바퀴 돌면 돈을 쓸어 담고 있죠. 이런 쪽. 근데 지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보다 더 좋아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CJ ENM 같은 케이블 TV. 방송 프로그램을 팔고요. 거기에 대한 저작권을 받고요.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콘텐츠 쪽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디지털 카메라, 영화, CJ, CGV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전부 지금 주가는 대부분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뭘 선호를 하고 있나? 중국 사람들 와서 롯데 그 백화점 돌면서 뭐 사가고 있는지 전기밥솥 사가니까 쿠쿠전지 올라간 거고요. 마스크팩 엄청나게 사가다 보니까 마스크팩 불티나게 팔린 거고요. 물론 지금 빠르게 이 주가 흐름 자체는 빠르게 두세 배 먹고 지금 다시 빠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야지 빨리 남들보다 알 수 있지. 남들이 다 알고 난 뒤에 내 투자하면 꼭대기 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 때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잘 알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간접 투자에 잘 운용을 해주는 곳에 빨리 맡겨야겠죠.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밥만 먹고 이것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나을 수가 있겠죠. 연예인. 당연히 지금 연예인 관련 종목도 패션. 예전에도 이랜드나 초기에 그런 쪽이 굉장히 유래했을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런 회사도 호황이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회사들 NBA 모자 있죠? NK 트렌드인가요? 그쪽 회사가 있는데 거기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중국인들 갑자기 그런 모자를 선호를 하면서 올라갔고요. 이런 종목들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수백 가지 거의 됩니다. 그다음 가전제품, 휴대폰, 자동차, 가수, 화장품, 음악 같은 것도 어떻죠? 멜론 통해서 계속적으로 음원도 공급하고 있고요. 여행관광, 예능, 온라인 게임, 컴퓨터,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기 이런 쪽 넘어가고 이때가 이런 섹터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 가지 예죠. 중국인들 좋아하는 것들.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뭐 하는지 그런 것만 잘 봐도 투자에 대한 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좀 더 자세히 보면 국내 보툴리늄 톡신 업체,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런 거 만들고 있고 각 차이가 이런 것들이구나. 허가는 한국, 인도에서 그 다음 대웅제약 같은 경우 중남미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필러 쪽으로 가고 있죠. 중국 쪽에 대한 부터 가고 있고 휴메딕스, 동국제약 이런 회사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미용 성형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커지는 것은 전기차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면 이제 대부분 포르쉐나 푸조,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쪽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이제 성장 동력이 스마트폰 쪽 굉장히 다운이 되고 있죠. 태블릿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전에 스마트폰 없었을 때 이제 일반 휴대폰에서 스마트폰 넘어가면서 갑자기 성장이 굉장히 많이 됐죠. 그 다음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카, 전기차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뭐 포르쉐나 뭐 푸조 다들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왜 만들까요? 지금 뭐 중국 스모그 심각하다는 뉴스는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 넘어오고 있죠. 예전에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생긴 지가 사실 몇 년 안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미세먼지, 지금은 이제 날씨 예보를 할 때 미세먼지를 항상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제 예전에는 미세먼지가 없었고 봄에 황사만 있었죠. 그런데 1년 내내 이제 중국발 오염된 황사가 날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내에서도 이렇게 심각한데 아이들 뭐 이제 야외활동 못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데 중국 현지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는 전기차를 빠르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 최대의 자동차 소비국입니다. 그 다음이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GM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수출하는 폭도 크지만 수입하는 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차를 어디서 수입하고 있죠? 바로 독일 등 유럽에서 수입을 하고 있죠. BMW, 벤츠, 푸조 이런 쪽이 유럽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폭스바겐 이런 쪽이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는데 중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배 아픈 거죠. 우리나라도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는데 수입만 하다 보니까 적자죠. 한마디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성장 동력이 중국도 아까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기차 쪽은 먼저 선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한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으로 왔었죠.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서 첫 번째로 한 얘기가 자동차 배기가스는 핵무기보다 무섭다라는 것들을 둘이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터진 게 그날 터진 겁니다. 폭스바겐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터졌죠. 그것이 과연 같은 날 우연의 일치로 터졌을까요? 아니면 타이밍을 보고 터뜨렸을까요? 그것은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과 동시에 미국에서 배기가스 기준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시켰죠. 그러면서 제일 피해본 것이 독일 자동차 수출업체입니다. 두 가지 나라가 중국과 미국이 이제는 전기차를 먼저 생산을 하고 배기가스에 대한 부분을 타이트하게 가져갈수록 두 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배기가스가 너희들 허용치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을 안 할게. FTA 같은 거 아무리 체결하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을 조정한 다음에 타이트하게 갖고 가면 수입을 안 하는 것이겠죠. 대신에 전기차를 이제 팔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현재 보면 국가별 전기차 판매를 미국과 중국이 가장 많이 하고 있죠. 유럽이 완성차 부분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전기차 부분은 중국도 안 됩니다. 중국이 자동차를 자체 생산 기술이 얼마 전까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해차 같이 가장 큰 자동차 회사도 폭스바겐 같은 회사와 합작을 해서 자동차를 신규로 발매를 했죠. 그런데 전기차 자체는 자체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는 거죠. 유럽의 자동차 시대는 제가 왔었을 때는 굉장히 힘들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에는 BMW 벤처면 와 이러죠 사람들. 조만간은 미국이나 중국에서 아마 프리미엄급 전기차에 대해서 시장 선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최근에 전기차 판매 빠르게 늘고 있죠. 근데 전기차가 비싸요 아직은. 근데 어떻게 하고 있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달러를 갖고 있죠.
또한 미국 국채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많다는 건데 그것들로 전기차 사는데 보조금을 내주거나 아니면 전기차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충전소입니다. 충전을 못하면 뭐 중간 차가 서버리죠.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게 전기를 꽂으면 휘발유 같은 경우는 길어야지 1, 2분, 5분이면 늦는데 전기차는 아직 30분 정도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가 곳곳에 많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 모델인데 전기차 충전에 대한 기술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두 나라가 빨리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한마디로 2차 전지라고 하죠. 2차 전지는 사실은 휴대폰에도 들어갑니다.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번 충전한 것이 아니라 계속 충전하면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도 사실은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품,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 납품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에코프로, 솔브레인, P&E 솔루션 이런 쪽 회사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LED는 LG 이노텍, 구동 모터 같은 경우 LG전자. LG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뭐 TV나 뭐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성장 동력이 없죠. LG그룹 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목숨을 걸었고요. 전기차는 대신에 중요한 것은 가벼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라는 것 자체가 휘발유나 디젤같이 폭발적인 배기량을 하기는 쉽진 않기 때문에 전기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꾸준한 전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체 자체가 가벼워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대신에 뭐 어디 부딪혀서 혼자 찌그러지면 안 되겠죠. 사람의 목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볍게 하면서도 가장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회사고요. 공주 시스템, 뭐 우리산업 이 회사들 자체는 주가가 뭐 천차만별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 밖에도 저축보험에서 아까도 변행 유니버셜 쪽 넘어가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뭐 이제 하이브리드 채권 아까도 주식 중에서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삼성 SDI나 LG화학이 비단 주식만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주가가 좋을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시비가 나온 겁니다. 현재 주가는 떨어져 있는데 향후 1, 2년 이내에는 올라갈 것에 굉장히 큰 EB가 있는 거예요. 시비가 있고 EB가 있고 BW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LG화학계 그리고 향후 전기차가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 투자하는 거죠. 왜냐면 주식 투자는 떨어지면 손실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갖고 가면 원금 보장해주죠. 그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그러다가 주가가 오르면 내가 갖고 있는 워런트를 행사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 구조가 원금이 보장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구조죠. 원금이 보장되다가 주가가 안 올라가고 떨어지면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원금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에서 보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도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낼 수 있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금리 시대의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득공제 100% 활용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